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 오후 기습 감행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입니다. 북한은 언제든 당일 명령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과시했는데요. 이에 대응해 미국 역시 예정에 없던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벌이고 전략자산인 초음속 폭격기 B-1B까지 출동시켰습니다. 먼저 김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5형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올랐습니다. 수직으로 선 미사일에 거치대가 분리되면서 발사 준비를 완료합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한 ICBM 화성 15형이 5,700여 킬로미터를 상승해 98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국제 비행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5형을 최대 사거리 체제로 고각 발사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즉각 대응 태세에 나섰습니다. 우리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그리고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등 10대의 전투기가 참여한 긴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B-1B는 폭탄을 60톤까지 실을 수 있고 최고 속도 마하 1.25, 최대 항속거리 12,00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꼽히는 전략 폭격기까지 합류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오는 22일 미국에서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을 예정대로 실시합니다. 다음 달에는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 자유의 방패도 예정돼 있습니다. 야외 기동 훈련은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과거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집중하여 시행함으로써 연합 방위 능력을 한층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출장 중인 독일에서 긴급 회동하고 북한의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ROK-US alliance will be ironclad, extended deterrence will be strengthened, and ROK-US-Japan security cooperation will be deepened.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대북 적대 행위로 인식하는 만큼 ICBM 발사나 핵실험 같은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화성 15형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모습이 홋카이도 시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그만큼 일본 가까이 떨어졌다는 뜻인데 일본 열도가 불안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렬한 섬광이 홋카이도의 밤하늘을 가르며 내려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 출동한 일본 자위대 F-15 전투기가 어제 저녁 6시 반쯤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일본 NHK의 카메라에도 북한 ICBM의 낙하 영상이 포착됐습니다. 마치 도심 빌딩 위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듯한 이 영상은 NHK 홋카이도 지사의 무인 카메라가 촬영한 것으로 오후 6시 27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민영 방송사인 홋카이도 문화방송 카메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섬광을 촬영했습니다. SNS엔 일반인들이 홋카이도 인근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미사일 낙하 영상들까지 속속 올라오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おっかないっていうのがまず一つと、我々の生活の場所がミサイルで脅かされるようなことだったら死活問題だもんねこれね。飛翔体の一部が飛んでくることは懸念されるので、北朝鮮の動向などを見ながら気をつけていきたいなと。 일본 정부는 오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 폭격기와 함께 공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今回のこの発射は国際社会全体に対する挑発をエスカレートさせる暴挙であり、厳しく抗議を行ったところであります。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은 홋카이도 지상 카메라에서 촬영될 만큼 일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질수록 일본에선 적기지 선제 타격이나 보복 공격과 같은 거친 여론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북한은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전 계획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불시에 명령을 받고 발사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언제든 즉각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실제 발사까지는 9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번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손구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ICBM 미사일을 불시에 명령을 받아 기습 발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시에, 즉 아무 때나 ICBM을 즉각 발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ICBM 발사 능력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사 명령 시각은 오전 8시입니다. 하지만 실제 발사는 9시간 20여 분이 지난 오후 5시 22분이었습니다. 즉각 발사 능력을 갖췄다면서 9시간 넘게 걸린 데 대해선 설명이 없었습니다. 화성 17형을 발사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띕니다. 화성 17형은 사거리가 15,000km로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인데다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립니다. 미국을 더 강하게 도발하려 했다면 화성 17형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때문에 아직 화성 17형을 발사할 기술을 완전히 갖추지 못해 안전한 방법으로 좀 더 정확한 미사일 체계로 평가받는 화성 15형을 발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ICBM을 이제 계속 쏘면서 도발의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 시작의 단추를 화성 15를 꺼내놓은 것 같아요. 미사일 발사 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ICBM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다며 남한과 상대할 의향이 없고 오로지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도 미국을 겨냥해 ICBM 정상 각도 발사나 고체 연료 ICBM 시험 발사 등 도발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이르면 내일 국회에 도착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극악무도한 윤석열 검찰에 맞서야 하는 이런 때에 불체포 특권이 필요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일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든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법원이 판단할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대선 공약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민주당을 향해서도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하는데 개인 비리에 왜 홍위병이 되냐며 체포동의안 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비리 혐의이지 민주당의 혐의가 아닙니다. 더불어 방탄당이라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부디 멈추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은 바로 이런 때 필요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으려고 헌법에 불체포 특권을 둔 것이고 지금처럼 검사 독재에 맞설 때 써야 한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있는 겁니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만 수백 번 넘게 했는데 아직도 은멸할 증거가 남았냐며 여당은 야당 대표 말고 민생고나 잡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포갑 통치, 돌격 대장을 자임했습니다. 국민 고통은 외면하고 대통령 하명에만 매달리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신경전은 3월 임시국회를 두고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다음 달도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막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 때까지 이탈표를 촉구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 각지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담양에서는 주택에 불이 나 혼자 있던 지체장애인 한 명이 숨졌고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신라시대 천년 고찰인 화암사의 종각이 불탔는데 문화재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1층 주택에서 화염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전남 담양군의 목조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혼자 있던 40대 지체장애 여성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연탄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석조 불상 앞 법당이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뒤 기아지붕 아래에서 거센 불길도 솟아오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강원도 고성군의 화암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법당 한 채가 불에 탔는데 해당 건물은 문화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벽 1시 반쯤에는 전북 부안군의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변에 세워진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후 불이 나면서 승용차 전체와 버스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순간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졌던 강원도 산간 지역에선 케이블카가 멈춰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운행 도중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등 20여 분 동안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풍으로 케이블카 전원이 차단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5.18 일부 단체들이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화합 행사를 가졌는데 광주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반발 속에 특전사 동지회는 5.18 민주묘지를 기습 참배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일부 단체 회원들과 광주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고성 속에 손팻말까지 부러졌습니다. 5.18 부상자 모임과 공로자 모임 등 일부 단체들이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추진한 화합 행사를 앞두고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행사 주최 측은 만나서 신뢰를 쌓고 화합해야 5.18 진상규명도 용이해진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단체들은 80년 5월 특전사가 포함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총칼로 살해한 것에 대해 공식 사죄가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맺힌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여전히 진실규명 진행 중인데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고성 속에서도 주최 측은 5.18 기념센터에서의 화합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울림으로 해완에 숨죽여 오랬던 군인들을 품어줘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특전사 동지회의 답사 내용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80년 5월 계엄군의 학살을 질서유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장관의 명예에 의고 이곳 광주 현장에 파견되어 질서유지의 임무를 맡아야 했던 군 선배들의 헌신과 노고, 희생에 대해서도 화합 행사를 개최하기 전부터 반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5.18 일부 단체와 특전사 동지회는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도 예정보다 4시간 일찍 기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오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기로 예정됐던 5.18 민주묘지 참배는 선언식 전 관련 기관의 간부급 등 소수만이 참여한 채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인 5.18 부상자 모임과 공로자 모임을 제외한 광주 지역 대다수 단체의 반발 속에 화합 행사가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유령 법인 명의로 1,000개가 넘는 대포 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통장들을 통해 거래된 불법 자금은 13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들은 범죄 조직의 계좌를 빌려주고 한 달에 170만 원씩 받았는데 그렇게 번 돈이 200억 원이 넘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렇다 할 가구 하나 없는 방 한 칸 숙소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잠옷 차림의 남성은 전자업체와 식품업체 등 회사 수십 곳의 대표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시고 진술을 거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남성이 대표로 등록된 회사들은 모두 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고 이 회사를 통해 판매된 건 다름 아닌 대포 통장이었습니다. 이번이 들리셔가지고 대포 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하고 도로 인해서 그 은행원들 업무 방해. 서류상 대표라는 이 남성도 알고 보니 노숙인 출신인데 배후에는 조직폭력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일당은 숙소와 생활비를 주는 대신 노숙인 명의를 빌려 유령 회사를 세웠고 본사와 지점 명의로 1000여 개의 대포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노숙자들도 사실은 특별한 직업이라든가 거처가 없는 자들이었고 필요 충분 조건이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이들은 이렇게 만든 통장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월 170만 원에 빌려주고 3년간 모두 21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유통시킨 계좌를 통해 불법 거래된 금액도 약 13조 원에 이릅니다. 5개월간의 수사 끝에 경찰에 붙잡힌 이들 일당은 38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계좌 관리와 통장 개설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수사에 대비해 단체 대화방에서도 가명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500여 개 대포 통장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범죄 수익 가운데 남은 47억 원을 몰수 보존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5%대 예금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높아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시중은행, 저축은행 할 것 없이 예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의 매력이 사라지면서 예금과 적금에 쏠렸던 돈이 다시 주식 같은 곳으로 옮겨가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잠시 주차하듯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쌓이고 자유롭게 입출금까지 가능한 일명 파킹 통장. 저축은행들은 지난해까지 파킹 통장에 연 5% 안팎의 파격적인 금리를 내세우며 고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업계 1위인 SBI 저축은행이 최고 연 3.2%에서 3%로, 에큐온 저축은행 역시 4.1%에서 3.6%로 각각 파킹 통장 금리를 낮췄습니다. 정기예금 금리 역시 내리고 있습니다. 12개월 기준 평균 금리가 3.99%까지 하락해 4%대마저 깨졌는데 5.53%였던 석 달 전과 비교하면 1.54%포인트나 빠진 수치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이미 예금 금리를 내려 높은 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 데다 지난해 끌어올린 예금 금리의 이자 비용 부담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좀 높은 데로 갈아타야 되나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보니까 지금 또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뭐 좀 은행들이 장난치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저축은행마저 금리가 떨어지자 투자 상품으로 다시 돈을 옮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각종 예금 잔액은 2,198조 원으로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45조 4천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자산운용사 펀드 등에 들어온 자금 규모는 881조 5천억 원으로 51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은행에 돈 맡겨놨는데 알고 봤더니 손해났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 찾아보기는 하는데 사실 요즘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정부가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 당분간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예적금에서 돈을 빼서 주식 등에 옮기는 이른바 머니무브 현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채권 시장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미국의 긴축 기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은 땅의 모양도 바꿔놨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번 지진의 피해가 컸던 튀르키예 하타이주 외곽 지역의 한 마을을 다녀왔는데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땅이 종이처럼 찢겨지고 이전에는 없던 거대한 협곡도 생겨났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주 외곽 알티노주의 마을입니다. 평화롭게 올리브 농사를 지으며 살던 이 마을도 지진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올리브 나무 밭입니다. 이번 지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쪽을 보시면요. 올리브 밭이 딱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지형 자체가 바뀐 겁니다. 지진 충격에 거대한 협곡도 생겼습니다. 길이가 무려 300m, 깊이도 40m나 됩니다. 협곡 아래로 깨진 바위들이 쏟아져 내렸고 오랜 역사를 간직한 지층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은 하루아침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Abi doğru zeytin tarlası ama dümdüz bir araziydi bildiğimiz kadar. Zannettik abi bir yerde patlama oldu zannettik. Bir şeyler mi attılar acaba diye korkumuzdan indik evden zoruna. Kapıları tutup kapıyı zorla açtık zaten. 평평하던 올리브밭이 하루 사이 이렇게 바뀌었다고는 믿기 어려운 상황. 올리브밭 인근 주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가봤습니다. 역시 지진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택과 축사가 무너졌는데 가축들이 그 아래에 갇혔다고 합니다. 축사는 상대적으로 튼튼하지 않다 보니 이번 지진으로 많이 무너졌는데요. 이 마을에서만 가축 약 30마리가 죽었습니다. 곳곳에 있던 건물이 사라지자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마을의 전경도 변해버렸습니다. Bu eskiden tavuk çiftliğinin şu beredeki hangarlar gözükürdü, öbürleri gözükmezdi. Şu an hepsi gözüküyor. Ben burada yaşım 54, buranın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마을 집안 곳곳은 내려앉은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반쯤 무너진 건물이 언제 다시 mu너져 내릴지 우려되는 모습이었습니다. Oranın bilim adamlarından neden böyle oldu? Altta çökük var mı? İleriye dönük bir tehlikesi var mı diye köylü olarak onu arzuluyoruz. Oranın araştırılmasını. 하지만 취재진이 마을에 오는데도 꼬불꼬불 좁은 길을 한참 올라와야 했던 상황.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 마을에선 피해 조사도 도움의 손길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간호사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법에 제정을 두고는 이견이 많지만 간호사의 처우가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규 간호사의 절반이 1년 안에 사직하는 열악한 간호 현장 때문인데요. 의료계 밑바닥에서 바라본 현실을 고발하는 책을 펴낸 한 간호사를 박소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2018년엔 고 박선욱 간호사, 2019년엔 고 서지훈 간호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이른바 태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선배의 가르침이란 미명 아래 일어나는 괴롭힘. 8년차 간호사 김수련도 수많은 태움을 보고 들었습니다. 실수를 해서 부탁을 했더니 선배 간호사가 후배 팔에다가 이 정맥 주사 바늘을 이렇게 꽂으면서 너가 한 게 이게 지금 너가 환자한테 하는 일이야. 이렇게. 그 또한 피해자였습니다. 온갖 방식으로 다 괴롭히셨어요. 너랑 일하는 거 다 싫어해. 너랑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을 하는. 간호사 한 명이 많게는 30에서 40명의 환자를 돌보는 현실. 그 살인적인 업무 환경이 태움 문화를 불러왔다고 그는 말합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근무 시간 내내 못 먹고 생리대도 못 갈아요. 과중한 업무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후배의 실수도 선배가 책임져야 하는 도제식 교육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태움을 간호사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실수한 걸 내가 커버해야 돼. 이 친구 대신에 내가 심할서를 써야 돼. 내가 막 가서 빌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한테 어떻게 간대요. 신규 간호사의 절반가량은 1년을 못 버티고 그만둡니다. 그는 7년을 버텼지만 결국 심한 우울증에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져 사표를 던졌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부러운 거예요. 되게 위태로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입사 전 체중에 비해서 한 12kg 정도가 적었고요. 1년 전 미국의 한 병원에서 다시 일을 시작한 김 씨. 밑바닥에서 바라본 한국 의료계의 불행한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사망률이 7% 늘어난다고 해요. 모두의 삶에 대한 문제고 모두의 생명이 어떻게 보호받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언까지 불거져 파문이 커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취재했습니다. 또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도입된 이른바 학폭위가 왜 10년이 넘도록 재구시를 못하고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표팀의 투수 맏형으로 마지막 WBC를 앞둔 양현종 선수. 지난 국제대회에서 아쉬웠던 모습을 떨치기 위해 무엇이든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투손에서 김수근 기자입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표팀 투수들이 수비 훈련에 한창입니다. 이 중 양현종이 오늘 유일하게 불펜에 섰습니다. 43개의 공을 던지면서 점점 힘을 실었고 대부분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할 정도로 투구 감각도 좋았습니다. 일본 가서 이제 던질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100%를 만들고 있고 현재는 뭐 70, 80%로 지금 컨디션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현종이 프로에 입단하던 2007년 기아 코치로 함께했던 이강철 감독도 만족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힘을 쓰니까 좋은 볼을 많이 맞고 그전에는 변화고는 좀 좋았습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어느덧 대표팀 14년 차. 투수 최고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태극마크를 단 이상은 무조건 잘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과 부담감이 매 대표팀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WBC에서 부진했던 기억을 씻고 싶다는 양현종. 중요한 순간에 공을 던질 수 있다면 어떤 역할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부담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든지 나가라면은 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이제 시합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마지막 대회가 될 수 있는 이번 WBC에서 양현종이 다시 한번 힘찬 투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싼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WBC 대표팀에서 연일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정후 선수. 더 이상 시선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당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정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스카우트가 등장하는 장면.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키움의 스프링 캠프 첫날 기억하시나요? 샌프란시스코 스카우트가 이정후 바로 앞에서 한참을 쳐다보기도 했고요. NC와의 평가전에서는 9개 구단의 스카우트가 몰리기도 했죠. 노골적인 관심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이정후 선수가 직접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에이전트께서 저한테 해준 말은 이제 모든 평가는 끝났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와도 너가 그분들한테 보여줘야 될 건 이제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정말 누가 오시든 몇 명이 오시든 별로 의식되거나 긴장되거나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은 이정후. 그래서 올 시즌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됩니다. 네, NBA 올스타 덩크 콘테스트에서 키 188cm의 무명 가드 맥클렁 선수가 깜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표정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오후 한때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마이크로그램까지 낮아졌고요. 일부 지역은 0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주말 새 비가 하늘 청소를 시작한 데 이어 차가운 북서풍이 먼지를 모두 쓸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래먼지가 들어올 모양새입니다. 오늘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원한 옅은 황사가 차츰 우리나라로 남동진해서요. 내일 오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의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는데요. 다행히 강한 바람에 황사가 오래 머물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기온은 반짝 내림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화요일인 모레는 철원의 수온주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지만 오전까지 일부 서쪽 지역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9도가량 떨어져 서울과 대전이 영하 3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2도지만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수요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이번 주는 전국 내륙이 비나 눈 소식 없는 가운데 갈수록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